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출발은 전 시간에 이어서 재산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479페이지를 펴보십니다. 이제 479페이지 보시면 그 제목 자체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나와 있어요. 거기서 납세무자의 밑줄 한번 쫙 그어봐요. 아, 과연 재산세는 누가 낼까? 그럼 먼저 잠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하면 재산세다. 그럼 먼저 우리가 납세무자 하기 전에 무엇이 대상인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걸 잠시 보시면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가 있었다. 기억나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분이 있었다. 세 번째 주택도 있었다. 주택분이다. 근데 이 주택은 재미있는 것이 한 채 한 채 세금을 계산할 때 한 채당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를 합친 세트로 플레이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또 뭐도 있었을까요? 선박도 재산세를 내고, 그다음에 그 다섯 번째가 그래요. 항공기분 재산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년에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소유자는 1년치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연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누구냐? 또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로 하되 그 기준점이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를 다 내라 이거예요. 이유 없다. 뭐 중간에 권리 변동이 있어도 소용없다. 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라. 그럼 이때 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뭘 말하느냐? 첫째가 1.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를 때 어떻게 되느냐? 대원칙은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무자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무슨 소유자요? 사실상 소유자로 해라. 그럼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고 그 대신에 예외는 있어요. 예외. 어떤 예외가 되느냐?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다. 모른다. 그럼 공부와 사실이 다를 경우에 사실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모를 때는 부득이, 이럴 때는 그냥 공부, 등기부나 이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차선책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럼 혹시나 사실과 공부상 소유자가 모두 모를 때는 어떻게 될까? 모두 알 수 없다. 이게 모두 알 수 없다. 불분명하다. 그럼 이 소리는 결과적으로 재산은 존재하는데 무주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물이? 주인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럼 주인이 없는 물건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과할 것인가가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무주물일 때, 즉 모두 알 수 없을 때는 그 재산의 점유 사용자를 기준으로, 다시 무슨 자요? 사용자를 기준으로 소유자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납세무자의 원칙과 예외 규정 등을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79페이지를 보시고, 자 479페이지 내용을 보면은 네모박스 3번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나와 있어요. 이 원칙 거기다 밑줄 긋습니다. 기준일 현재, 거기다 기준일에 밑줄 그시고 현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과세 기준일이다. 기준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에다가 밑줄 긋고 별을 쳐놓으세요. 사실상 소유자다. 그 자를 납세무자로 원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원칙으로. 허나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이럴 때는 부득이 이자를 납세무자로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냐. 예외 중에서도 밑에 보시면 박스 첫 번째. 요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물을 져라. 당신의 책임이다. 이게 당신의 책임이다. 동그라미 1번 봐보겠습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인하여 권리 변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5월 말일날 잔금 받고 6월 1일 현재 매수자에게 팔았는데 아직도 등기가 안이 넘어가다 보니까 공부상 소유자는 판매자로 돼 있다고요. 그럴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이건 내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계약서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내용을 보니까 잔금도 다 받았잖아요. 등기만 딜레이 된 거예요. 이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에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 기간이 있었다. 전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걸 신고 안 해버린 거야.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해버리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 이런 경우는 그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에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낼 사람도 아닌데 결국은 내버린 거죠. 그럴 때는 사실 소유자한테 민사 청구해서 니네들이 민사적으로 해결해라. 우리 세금을 일단 받아 챙긴 것으로 그것을 끝내겠다 이거예요. 약간의 좀 얌체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럴 때도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물을 져라 이 뜻이라고. 그 두 번째가 뭐냐.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개인 이름으로 명의가 등기된 종중재산에서 종중. 거기에 바로 종중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종중이 뭔지. 종중은 문중을 말합니다. 문중. 뭐 대종중, 소종중 다 있어요. 근데 원래 종중의 재산은 종중이 세금을 내야 돼 이게.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된 종중재산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게 많아. 그럴 경우에 종중의 것이라고 신고를 안 해버리면 누구의 것이라고? 종중 것이다. 이건 내게 아니다. 등기만 내 거다. 사실관계를 종중의 것이다라고 과세관청에 신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버리면 결국은 누구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 공부상 소유자가 종중재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종중 소유 재산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픈 기억이 좀 있네. 제가 장가 가서 3년 차쯤에 처갓집에 가서 가을거지 하고 아궁이 불을 떼는데 재산세 그 납부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요. 지목이 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세금이 거의 1000여만 원가량 나왔더라고. 저희 장인어른 이름으로요.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에 나는 아궁이 불이 더 지피고 싶어 안 지고 싶어 더 지피면서 적극적으로 처갓집이 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 살짝 물어봤죠. 장인어른이 땅 임야가 1000여만 원가량 정도 세금이 나올 정도라면 그것도 100여만 평 정도가 넘을 텐데 임야가 언제 그렇게 모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실망을 많이 버렸어요. 신서방 그거 종중권에 그럼 종중의 부동산이면 종중이 납세를 해야지. 왜 장인어른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괜히 바로 뭐냐 여기 바로 처갓집 돈 쓰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말을 나가자마자 입을 막더라고 저를. 신서방 어차피 이 세금이 나한테 나오면 그 돈은 장모님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는가. 그래서 네. 그 영수증 갖고 종중에 가면 총무가 그 돈 준대. 알고 봤더니 세깡하는 중이어서 세금을 깡하세요. 내가 세상을 덜 산 것 같더라고요. 눈치도 없이.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실망이 좀 따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4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부 매수계약자. 연부 매수계약자가 있다는 거예요. 연부 매수계약자. 그럼 거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 관공서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하면서
연부금을 갚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그 재산을 사용권을 미리 받아와 버리는 것. 이럴 때는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아왔다면 명목상만 국가 등의 소유이지 사실관계로 개인 소유나 다름없다. 그 매수 계약자 것이다. 그래서 사용 수익의 귀속 자체가 매수 계약자로 납세무자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사용권이 무상이면 무상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무상이어야 돼. 유상이면 안 돼요. 미리 사용권을 국가 등에서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런 경우를 많이 그래요. 우리가 한마디로 저쪽에 섬 같은 데 가시면, 섬나라에 가시면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바로 초등학교가, 이 초등학교 자체가 폐교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경치도 좋고 참 좋은데 사람이 없어서 국가 재산이, 학교 재산이 국가 건데 폐교된 게 상당히 많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걸 그냥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매각. 매각 조건이 뭐냐면은 3년 거치. 몇 년 거치? 3년 거치. 5년 분할이다. 뭐 이런 조건도 내걸고. 그리고 조건이 뭐냐? 반드시 교육 관련 연수원용으로 써라. 무슨 용으로? 연수원으로 하실 분들은 3년 거치 5년 분할 조건으로 해서 당신에게 이 부동산을 갖다가 한마디로 연부로 매각하겠다. 그리고 조건은 뭐냐? 연수원으로 쓸 것이며 연부 매수 계약과 동시에, 다시 뭐와 동시에? 계약과 동시에 사용권을 주고, 다시 무슨 권을? 사용권을 그냥 무료로 주겠다. 그 대신에 돈은 찬찬히 갚아가면서 바로 당신에게 잔금 치르면 등기해 주겠다. 이런 조건부로 사용권을 무상으로 준 재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명목상 명의는 국가 등의 것이지만 사실관계로 사용 수익을 매수 계약자가 해버리니까 이런 부동산은 보유 과정의 재산세는 일단은 누구가 세금을 내란다? 매수 계약자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조직이나 단체는 안 되고요. 반드시 누구 것이어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조합, 바로 국유나 공공재산만 그래야 하는 조건들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주된 상속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주된 상속자 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주된 상속자로 한다. 그럼 6월 1일 현재 상속이 딱 개시가 돼버리면 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상속 등기도 안 하고, 그럼 상속인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 등기도 안 해버리고 소유자 신고도 안 해버린 거예요. 누가 이 재산을 받았다. 이 재산은 동생이 얼마고 형이 얼마고 어머니가 얼마다. 이런 사실관계를 신고를 안 해버리면 결국은 6월 1일 현재 바로 망자로 된 재산을 한마디로 납세의 고지를 귀신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한테 보내면 어떤 현상? 새벽 되면 찾아오잖아요. 응? 세상 떠난 사람한테 왜 고지서 보냈니 하면서. 네, 화장실 가면 바로 찾아와. 화이트 크린 X, 레드 크린 X 해가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 하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해가면서 귀신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속인에게 보내야 되는데 상속인에게 보내주고 싶은데 재산 분배나 상속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 한 사람만 잡자지.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느냐?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볼 때 조심해야 돼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인이 납세무자다.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상속 등기나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해버리면, 등기를 안 해버리면 이런 경우는 누가 되라? 주된 상속자로 하겠다. 거기다 주된 상속자의 밑줄 그으시고. 그럼 주된 상속자는 누구가 될까? 그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주된 상속자는 어차피 세금이라는 것은 경제적 개념으로 순서를 뽑기 때문에 상속 지분이 가장 뭐예요? 많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계시고 자식들이 있으면 어머니 지분이 많이 제일 크니까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다 몰아서 납세물을 지게 하고, 그럼 각자 가족들은 알아서 분배하든가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 안 계시고 자녀만 있으면 지분이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으니까 그 중에 누가 사회적인 책임이 강할까요? 올드가 강해요, 영이 강해요? 올드. 그래서 연장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연장은 바로 시골에 있는 삽 꼭갱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말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에게 납세무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땅들. 그럼 거기서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우리 법률 용어를 정리합시다. 도시가 아닌 지역을 도시로 만드는 것을 무슨 개발 사업이고? 도시개발. 그 다음에 있는 도시를 뜯어 고치는 사업을 뭐예요? 있는 도시를 뜯어 고치는 걸 개량사업, 정비사업. 그럼 도시를 만드는 법률은 도시개발법. 있는 도시를 뜯어 고치는 관계 법령을 뭐예요? 정비법. 그럼 있는 도시에 단독주택을 집단 철거하고 다시 뜯어 고치는 사업은 뭐예요? 재개발. 아파트를 집단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을 뭐예요? 재건축. 이게 다 이건 정비사업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비법을 공부할 때와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때 구분을 딱 정리를 해야 돼. 도시가 아닌 지역을 도시로 만든다. 무슨 법? 개발법. 있는 도시를 뜯어 고친다. 정비법. 그러니까 정비법은 바로 구청 무슨 과에서 관장하느냐? 정비과에서 관장하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부서가 따로 있어요. 각 부서에서 관한 법률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도시개발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다. 이건 전부 다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면은 바로 어디서? 공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거의 서울 외곽에 땅이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100만 평이에요. 이 100만 평 정도 되는데 소유자는 뭐 많죠. 주민들이 갑을, 병, 정모, 정정등등등등등 다 코 작은 놈, 큰 놈들 다 이렇게 소유자가 있겠지. 아, 코 큰 놈이 뭐냐고요? 외국인 소유도 있을 것이고, 코 작은 아프리카 주민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 토지 소유가 있다. 토지가 100만 평 정도 부지다. 근데 이 부지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대요. 도시개발이다.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이 사업의 진행 방식을 알아야 돼요. 방식. 그럼 사업의 진행 방식이 현재 있는 이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수용으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을 해서 종전 주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환지 방식을 정할 것인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두 가지 방식이다. 첫째, 수용해서 진행하는 무슨 방식이 있고? 수용. 그 다음에 땅을 개발해서 땅으로 나눠주는 방식인 뭐예요? 환지 방식이 있다. 물론 두 개를 섞어서 함께하면 그것은 바로 혼용 방식도 있겠지요. 하지만 크게 줄기는 두 가지예요. 환지냐 수용이냐. 뭐 섞어는 건 섞어 방식도 있지만 신경 쓸 건 없고. 그럼 여기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번에 환지 방식을 한대요. 환지 방식을.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이제 환지 계획을 해야 돼. 계획. 환지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100만 평의 부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종전 소유 당신들에게 개발 사업이 끝나면 토지로 60만 평 주겠다. 다시 얼마를 주겠다?
60만 평. 그럼 이 60만 평은 이제 환지로 주기로 한 거예요. 환지. 그럼 환지로 60만 평을 주고, 물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비례에 따라 나눠주겠지만 전체로 본다면 60만 평은 바로 환지로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0만 평은 뭐냐? 이 40만 평은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도시가 아닌 지역에 도시로 만들다 보면 도시 기반 시설이 필요해 안 필요해? 도시 기반 시설이 뭐죠? 도시의 기초가 되는 일반 시설. 특히 도시 지역 만들으니까 학교도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도로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공원 용지. 그다음에 어제 다녀오셨던데 파출소 말이에요. 네. 그것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시겠죠. 아, 왜 다녀오시냐고요? 아, 뭐 신고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뭐 끌려간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또 동사무소 용지라든가 바로 각종 뭐 구청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도시 기반 시설 용지로 다 60만 평을 주면서 도시 기반 시설 용지로서 이 40만 평 중에서 30만 평은 도시 기반 시설로 쓰겠다 라고 환지로 주지 못하고 따로 사업 시행자가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로 주지 않고 도시 기반 시설로 쓰겠다라고 30만 평을 떼놓은 것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보류지라고 해요. 무슨 지요? 보류지. 보류지 떼놓고, 그럼 나머지 얼마가 비어요? 10만 평 비죠. 이 10만 평 빈 건 뭐에 쓸 것이냐? 야, 사업 시행자, 난 네가 지금 땅 파서 사업하냐? 땅 가지고 장사하냐? 그건 아니지 않냐? 바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택지를 정리하고 불도저 갔다가 땅을 깎고 도로 작업도 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그래서 경비 충당할 목적으로, 경비 충당이라는 뭐냐? 나중에 이 10만 평은 땅을 팔아서 그 땅 가지고 우리가 사업 시행자의 경비로 쓰겠다 라고 땅을 떼놓은 것을 우린 채비지라 그래요. 다시 무슨 지? 채비지. 그래서 우린 공법에서는 이거 두 개 합쳐서 보류지 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계획의 100만 평 중에서 60만 평은 뭘로 주고, 환지 주고, 남은 땅에 뭐와 뭐로 정해진 땅들, 보류지와 채비지로 정한 땅들은 사업 시행자의 것으로서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6월 1일 현재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100만 평의 부지의 전체 토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뭐와 뭐로 정해진 것은, 보류지와 무슨지 채비지로 정해진 것은 시행자의 것이니까 등기 정리는 아니 돼 있을지라도 사업 시행자의 몫이니까 사실관계로 이런 것들은 시행자가 이 땅에 대해서 납세물을 져라 이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주지 아니하고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땅들은 어차피 누구 땅이니까 사업 시행자의 것이니까 누구로 하겠다? 사업 시행자를 납세무자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 잡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사용자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이런 부동산은요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불분명이라는 것은 공부상과 사실상 소유자를 모두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소유권 귀속의 불분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도 모르고 사실상 소유자도 모르고, 근데 재산을 잇는데 점유 사용자가 있다면 그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것이 뭐냐? 사용자 기준인 거예요. 특히 이것도 설명하다 보니까 친구 생각나네. 제 친구, 혹시 여러분들 인천 부평역에서 좀 내려가면 동암역이라고 아십니까? 예? 20여 년 전에 제 친구가 거기에서 결혼하자마자 단독주택에 전세 그때 얼마 주고 들어갔어요. 근데 몇 년 살다가 보니까 그 친구 녀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녀석이, 야 성룡아 왜?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재산세는 세입자가 내냐 주인이 내는 거냐 묻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주인이 내야지. 그런데 한다는 말이 재산세가 자기 앞으로 고지서가 나왔대. 야, 넌 세입자인데 너한테 왜 나와? 그랬더니 나왔대. 짜증나 죽겠대. 딱 생각을 했지. 나 2초면 생각을 해요. 내가 물어봐서 그 친구한테 혹시 그 주인 원집주인 이북 오도민이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나보고. 그렇겠다. 느낌이 그렇다. 혹시 그분 연세도 많은데 장가 안 갔지? 그랬더니 안 갔대. 그다음 그분 최근에 돌아가셨지? 했더니 그렇대. 나보고 완전 무당 쪽집게 그다음 작두신이래. 그래? 너 혹시 구청에서 몇 달 전에 사용자 지정 뭐 신고하라고 왔지? 그랬더니 왔대. 어떻게 하냐 나보고. 그래서 들어봐. 가만히 바쁘나. 그 사용자 지정이란 소유자 귀속이 안 돼서 부득이 당신에게 재산세 과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간보는 거다 그게. 근데 자기는 그게 호구조사인 줄 알고 써서 획 보냈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래 걔가 이 계통이 아니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소유권 귀속이 없고 그분은 장가도 안 가고 월남을 해서 장사하다가 결국은 통일된 그날을 기다리면서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거다. 그러니 상속인도 있고 없고 다 북한에 있겠지. 그 상태에서 무주물이 된 것이다. 그럼 이제 먼저 걱정하더라고. 그럼 보증금 어떻게 빼니? 나보고. 그래서 야, 귀신한테 달라 그래라. 그럼 내가 줄 테니까 너 나올래?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 달래. 나보고. 뭐가 있는 것 같대. 대한민국은 무주물 선점자 소유권 취득이라는 점유 시효 취득이라는 게 있다. 너는 지금부터 무주물의 선점자로서 사용자로서 한마디로 점유자가 되었으니 그때 당시 재산세 고지서는 1년에 한 장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20장만 모아오면 그럼 20년이 되면 이제 너는 소유권을 등기에 가질 수 있다. 그때 갑자기 애가 맑아져 안 맑아져? 그래 하면서 날로 먹는 거야. 그래 날로 먹어. 등기병밖에 안 들어가. 세금 있어? 없어. 왜 점유 시효 취득한 자산은 세금을 과세할 수가 없어요. 점유 시점이 2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사건 가지고 세금 부과할 수가 없잖아. 이미 제척 기간이 뭐 다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소유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겠지.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한 10여 년 지났을 거예요. 술 한잔 먹고 전화를 해 저한테. 야 성녀 왜 고지서는 1년에 한 장씩밖에 안 나와?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 대여섯 장씩 보내면 빨리 20장 모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20년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 현재 무사히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 주택이 재개발까지 돼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 몇백 넣었던 것이 바로 환가의 6억 정도의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동암 개발이 다 됐습니다. 그쪽에. 그 친구에게 인생을 재수 좋은 친구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기가 막힌 게 이제 기억이 나죠. 제 친구 생각하면 뭐 무주물의 무슨 자 사용자가 납세무자다. 사용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입 선박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것인데 외국인 소유인데 그 선박을 수입해서 국내 항공사가 이용 또는 선박회사가 활용한다면 그 선박은 외국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기란 어려워 쉬워?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징수 편의상 누구로 한다? 사용 수입자에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원칙과 예외 규정 등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재산세 우리가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거기에 책을 보시면 480페이지의 큰 네모 박스에 재산세 무슨 표준과 과세 표준과 세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과세 표준부터 알아보죠. 이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하면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에요. 그럼 이제 과세 표준은 부동산 등의 가격을 잡자는 건데 가치.
가치를 측정해서 곱하기 세율을 해야지요. 그럼 재산세는 거래 세금이에요? 아니면 보유과세예요? 갖고 있는 상태의 세금이죠. 그럼 과거에 배울 때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는 취득한 당시에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했던 거 맞죠? 그죠? 10억에 샀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세금 계산해 왔다고. 근데 이제 재산세는 과거의 거래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바로 보유한 재산의 보유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래 세금이 아니니까. 그래서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의 기준점은 법정 기준액인 시가 표준액을, 다시 한번 무슨 표준액이라고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법정 기준치라 그래서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땅에 대한 발표한 가격인 공시지가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바로 국가에서 공인된 시세 가격을 우리는 바로 재산세에서는 또는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해서 산출세액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시가 표준액은 현재 시세 가격과 시가와 얼마나 다를까? 예를 들어서 시가 표준액과 시세 가격은 좀 차이가 커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세 가격이 토지 같은 경우는 1억 정도에 샀다면 1억에 샀다면 시가 표준치는 7천이나 6천 정도, 한 6, 70% 선조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표준치는 현 거래 시세 가격보다는 낮다 높다? 낮게 측정이 됐죠.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바로 같은 경우는 이 토지나 건물 같은 시가 표준액은 시세 가격의 60 내지 70%선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80%도 있고 절반 50%짜리도 있겠지요. 평균적으로 6, 70%선 정도다. 그럼 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1억 주고 부동산을 샀대요. 근데 시가 표준액을 봤더니 6천만 원이더래요. 그러면 처음에 취득세는 얼마 가지고 내더라도 1억 가지고 내더라도 재산세 계산할 때는 표준치로 가야 되니까 얼마로? 6천만 원으로 해서 재산세가 계산이 될 거예요. 이건 부동산이었을 때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녀석이 뭐가 되느냐? 선박이나 항공기를 샀대요. 선박이나 항공기를 1억 주고 샀다면 요 1억을 가지고 무슨 세는 냈고, 처음에 취득했을 때 무슨 세 내고? 취득세. 그럼 이제 재산세 낸다면은 선박이나 항공기는 부동산입니까? 이거 동산성을 갖습니까? 이 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은 시세 가격이 평균치가 없어서 결국은 제작 원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선박이나 항공기는요 시가 표준이 한 2천밖에 안 나와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부동산은 보통 얼마? 6, 7천. 시가 표준액이 같은 1억일지라도 선박과 항공기는 얼마? 2천.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떠한 고을이 있습니다. 어촌인데요. 이 어촌에서 이 박씨라는 사람은, 아니 갑씨라고 하는 사람은 땅 사서 1억 가지고 취득세 내고 그의 재산세는 얼마 가지고 계산하고? 6천 정도. 또 어촌에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박을 1억 주고 샀는데 1억의 투자 가치 1억짜리가 시가 표준이 얼마니까? 2천밖에 안 되니까 재산세 세금이 나왔을 때 요 사람보다도 요 사람이 이 사람보다도 굉장히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같은 투자는 1억인데도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계산이 결코 차이가 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쪽은 1억짜리가 세금 계산해서 6천 계산해서 바로 세금이 나온다. 만약 이것이 60만 원 나왔다면 얘는 얼마밖에 안 나와? 20만 원밖에 안 나오겠지, 비례로 본다면. 그럼 결국은 뭐냐? 똑같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도 거래 가격은 같은 1억인데도 시가 표준의 결정 방법에 따라 부동산 쪽은 높고 안 높고 선박은 뭐예요? 낮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서 액면대로 6천만 원 그대로 세금 계산해 주면 선박의 재산세 내는 걸 쳐다보고 나서 저항이 있을까 없을까? 야, 선박은 돈벌이도 잘 되고 하는데 어떻게 선박 산 게 재산세가 더 적냐?
그래서 부동산 쪽과 선박 항공기 쪽에 시가 표준의 결정 문제가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한 바람에 재산세에 대한 과세 표준을 만들 때 선박이나 항공기는 그대로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부동산 쪽에서는 시가 표준 액면대로 하지 않고 시장 가치를 적용한 적용 비율을 곱합니다. 다시 무슨 비율을? 적용 비율을 곱해서 조금 하향 조정을 해줘요. 그럼 결과적으로 과세 표준은 부동산은 시가 표준 원액대로 간다. 적용 비율을 곱한다. 적용 비율을 곱해주겠다 이거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일로 이동합니다. 토지는 제일 먼저 과세 표준을 구한다면 무슨 표준액에다가 시가 표준액에다 액면대로 간다 곱하기 적용 비율을 곱하겠다. 적용 비율을 곱해주자. 선박이나 항공기 때문에. 이 시장 가치를 반영할 적용 비율은 토지는 70%만 잡습니다. 얼마만 잡아요? 70% 계산해 보겠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1억 주고 샀습니다. 시가 표준이 6천입니다. 근데 6천에서 액면대로 과표를 재산세 만들자 70%만 적용하자. 몇 프로? 70%만 곱하라고. 그러면 6, 7이 42, 4,200만으로 조금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정률을 곱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도 시가 표준액에다, 다시 한번 무슨 표준액?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적용 비율을 곱해주겠다. 이때 적용 비율은 역시 70%만 잡겠다. 이것이 건축물에 대한 과표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주택은 어떡할래? 이 주택도 달리 생각하지 마라. 주택도 부동산이니까 무슨 표준액에다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무슨 비율을 곱한다? 적용 비율을 곱해주겠다. 이때 적용 비율은 주택은 60%만 해주겠다. 그럼 주택은 좀 더 낮아요? 안 낮아요? 좀 낮게 적용, 낮게. 그래서 각자의 과표가 나오는 거예요. 금액이 나오고 얘도 금액이 나올 것이고 주택은 주택대로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선박은 마찬가지로 선박은 무슨 표준액이다? 시가 표준액이다. 그런 선박은 시가 표준액 요대로 해서 시가 표준액에서 액면대로 바로 가야 된다? 아니면 적용비를 곱한다? 바로 가야지. 얘는 적용비를 곱하면 돼? 안 돼? 얘 때문에 적용비율을 부동산에서 적용해 줬잖아요. 그대로 가라. 액면대로. 그 다음에 항공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표준액? 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그대로 가서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표가 기준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적용 비율을 곱하는 것은 부동산만 곱한다. 다른 것도 다 곱한다. 부동산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이런 거 포지션 잘 살려야 돼요. 그럼 무엇 때문에 부동산만 곱한지 이제 원인을 파악했죠. 시가 표준의 결정 과정의 결정 방법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세분화 시켜줘야 돼요. 그럼 다시 토지는 이렇게 시가 표준의 적용비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는 한 필지 한 필지 과표를 만들 건가? 그래서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구분할 것인가? 토지는 역시 인별로 따져서 다시 뭐별로? 인별. 소유자별로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세금을 과세하라. 몇 가지로? 세 가지. 그래서 토지는 인별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제일 먼저 안 쓰는 땅 모두 모아서 경제활동에 안 쓰는 땅 모두 모아서 무슨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만들고 그래서 그 금액을 토탈로 묶어라 이거예요. 종합합산 묶어주고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사업용으로 쓰는 것은 따로 무슨 합산 대상으로 별도 합산 대상이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요? 전번 시간에 재산세 하면서 토지는 지역별로 강서구면 강서구 땅 다 몰아놓고 경제활동에 쓴다 무슨 합산 별도 안 쓴다 뭐예요? 종합 모아서 세금 계산하라고 이 연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렇죠. 일주일 전의 얘기인데 하물며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지금 이거 비꼬는 거예요. 네. 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자, 종합합산이 있고 별도합산이 있고 또 사회 정책적으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따로따로 세금을 과세해야 되는 무슨 과세 대상도 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표를 갖다가 토지는 인별로 그룹 뭉탱이 계산을 해주시고 여러 필지가 있어도 그 다음에 건축물은 한 채 한 채 해주시면 되고 주택도 뭐예요? 한 채 한 채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만약에 강서구에 내 집이 두 채가 있다면 얘는 얘대로 과표를 만들고 또 한 채가 더 있다면 내 집은 내 주택대로 한 채 한 채에 대해서 주택은 채당 계산법이고 건물도 채당 계산이고 토지만 인별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과세 표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1 보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무슨 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가격으로 하겠다. 1. 밑에 1이 하나 박스.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 표준 원액대로 그냥 따로따로 하세요. 그 다음에 토지는 적용 비율을 곱하라. 이때 적용 비율은 시장 가치를 감안한 적용 비율을 곱해달라 이 말이. 그러면 토지는 시가 표준액인 공시지가에다가 적용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다음에 세 가지로 구분을 해달라. 경제활동에 안 쓰는 땅들은 전부 다 무슨 합산? 종합 합산으로 해서 소유자별로 시군구마다 지역마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별도 합산도 역시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구역별로 합쳐서 계산해 주시고 세 번째 분리과세 대상은 소유자 토지별로 일단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과 주택은 한 개 한 개 물건별로 적용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그럼 물적으로 건축물과 주택은 하는 것이고 토지는 인별로 구분한다.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이따가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럼 밑에 이제 적용 비율은 얼마가 될까요? 부동산에 적용해야 될 과표 만들 때 적용할 비율은 481페이지의 상단부에 보시면 토지나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얼마에서 얼마까지로 선택한다. 50에서 몇 가지? 90까지 범위에서 해주겠다. 거기까지 범위. 그러면 50에서 90선 사이에 유동적이다 이 말은 유동적이다. 그럼 2020년도는 몇 프로 곱하겠다. 70. 나와 있잖아 밑에. 그럼 거기에 50에서 90 중에서 70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낮게 하면 세금이 부족하고 너무 높으면 저항이 있고 없고 납세무자 저항 에라 모르겠다. 가운데로 끊자. 그래서 70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잖아. 관세관청에서. 아 이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잖아. 이게 적당한 선이네. 해가면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주택도 눈치면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40에서 몇 가지? 80. 그 중에서 몇 프로? 60이다. 60. 그럼 내가 만약에 주택이 시가 표준이 내 집이 1억이라면 과표는 얼마 잡혀요? 6천 잡힌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해보자. 3억에 산 집이 취득세 3억 가지고 냈더니 시가 표준액이 6천이 1억이래.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는 1억 다 한다면 거기다 다시 60% 곱한다.
60% 곱하면 얼마? 6천만 원 갖고 계산에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재산세는 그만큼 할인율이 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밑에 재산세 뭐 나와 있어요? 세율 나와 있습니다. 그럼 칠판 한번 보시고요. 이제 각자 이렇게 과표가 구해졌으면 세율을 곱해야 될 텐데 재산세 세율에 대한 구성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율은요. 첫째가 1. 재산세 세율은요. 소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일반 재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추가 재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만 재산세를 추가로 더 받는 게 있어요. 그럼 도시지역 안에 추가 재산세는 도시지역 밖은 없고요. 이것은 바로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다른 지역 일반 지역보다도 좀 추가로 더 받자 이거예요. 그럼 추가 재산세는 세율이 기본이요. 재산세 계산해 놓고 다시 1000분의 1.4 정도로 해서 추가로 받는 추가 재산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반 재산세에다가 추가 재산세 뭐가 1.4가 추가돼서 재산세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대신에 도시지역 밖은 관계가 없어요. 도시지역 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이든 밖이든 일반 재산세가 있는데요. 요 일반 재산세는 첫째 가감 조정이 가능한 표준세율이라는 게 있고 표준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표준보다 높은 중과세가 있어요. 중과세율. 그럼 중과세는 딱 하나예요. 과밀억제권의 공장에 대해서 과밀억제권의 공장용 건축물은 중과세 한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것은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 있어서 표준세율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말 그대로 표준치니까 지역에 따라서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권을 바로 뭐냐 이건 지속성이 없고 일시성을 갖는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조정권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일반 재산세 세율이 표준이 얼마고 그 다음에 중과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잠시 간만 보고 도시지역 안의 추가 재산세는 어떤 것인가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코자 합니다. 먼저 휴식하십시오.